세 번째 차트는 가짜 뉴스의 6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정보와 교모하게 섞인 뉴스 행태의 조작 정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찌라시 및 유언비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뉴스의 행태를 빌려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진짜 사실은 90%에 가짜 정보 10%를 살짝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대중들이 진짜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유포 경로는 주로 정권가 찌라시나 SNS, 메신저를 통해 유언비어 형태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세월호 사건 유가족이 공무원 가산점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의 의심을 조장하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유행을 보면 딥페이크를 악용한 시각적 허위 정보입니다. AI 합성 조작이죠.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기술적 정의를 보면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의 일부를 실제처럼 정교하게 합성한 결과물입니다. 범죄적으로 악용되기가 쉽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범죄에 악용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딥페이크는 사회적 혼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위 합성 이미지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딥페이크 악용한 시각적 허위 정보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유행을 보면 생성형 AI의 환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 환각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들어낸 짜깁기 정보를 생성형 AI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를 정답을 주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틀린 대답이나 잘못된 정보를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짜 논문을 생성한다든지, 잘못된 판례를 생성한다든지, 엉터리 추론을 제시한다든지, 이 세 가지가 좀 대부분 많이 생성형 AI에서 할루시네이션을 나타내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즉, 가짜 논문을 생성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논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논문을 써야 될 사람들은 사실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처나 그리고 교체 검정이나 그리고 주석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판례를 생성하는 개념입니다. 법정에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판례를 생성하는 그런 어떤 그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기도 하고 엉터리 추론까지도 제시합니다. 수학적 논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엉터리 추론을 사실처럼 제시하는 그런 어, 유행도 나타납니다. 네 번째 가짜뉴스의 유행은 소수자 해모 조작 및 편향적 허위 정보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누이 정보입니다. 특정 인종이 성범죄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허위 주장이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정 국가 사람들이 박쥐를 주식으로 먹는다는 데모적인 이야기가 한때 코로나19 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특히 청소년들의 선입견에 악영향을 미치며 확정 편향과 집단의 인지적 왜곡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다음 다섯 번째 가짜뉴스 유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미검정 의료 및 건강정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그리고 실제 사망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AI의 잘못된 의료 정보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숨을 10초 이상 참을 수 있으면 확진이 아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왔고, 표백제를 마시면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가짜뉴스가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란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고급용 알코올을 마신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잘못된 의료 정보 때문에 챗GPT 등 AI가 사용자에게 잘못된 의료 지식을 제공하는 위험 사례도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확률이 1에서 한 5% 정도로 줄였지만 한때 15%까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 및 데이터를 왜곡한 과장 정보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실제 인구 및 가구 통계청 조사 약 300만 가구를 무시하고 임의로 계산하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는 식으로 과장해서 보도하는 기사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핵심 왜곡 방식으로 보면 표본의 크기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임의의 계산으로 수치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 공식 통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리고 맥락 없는 숫자를 단독으로 제시하는 그런 핵심 왜곡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숫자와 통계는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중이 쉽게 신뢰하며 이를 악용한 왜곡 정보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나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챕터로 정보 신뢰도 평가 방법입니다. 정보를 신뢰도 있게 평가를 하려면 다음 내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될 것. 첫 번째가 출처 분석입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누가 어떤 기관에서 배포했는지 명확한 출처를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성자와 기관의 책임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성자 기관의 책임 구조란 소속, 직함, 전문 분야를 확인하고 이해관계나 광고, 홍보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및 갱신 시점도 확인해야 됩니다. 최초 게시일, 최근 수정일, 인용 데이터의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 정보의 최신성과 유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은 근거를 검증해야 됩니다. 주장이 겉보기에 단정적이고 화려하더라도 그 이면에 어떤 근거, 즉 수치, 공개, 전문가 의견, 사례 등 뒷받침되고 있는지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문을 추적해 본다든지
수치와 통계의 한계를 점검해야 된다든지, 사, 사실과 의견의 분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세 가지로 근거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문 추적은 요약본, 카드 뉴스 등 2차 자료는 맥락, 조건, 예외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문이나 공식 보고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수치와 통계의 한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숫자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계산했는지를 물어봐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과 이견의 분리를 해야 돼. 객관적 사실과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신뢰도 평가 방법에 교차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크로스체크라 그러죠. 입체적 사실을 재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정보를 소비할 때 하나의 출처나 썸네일만 보고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룬 다양한 출처를 대조하며 사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른 자료를 비교해보고, 원자료의 해석 차이를 추적해보고, 공통사실과 엇갈리는 주장을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관점과 이해관계자가 다른 자료를 비교해본다는 것은 언론사의 기사, 공공기관의 공식 기준,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해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다른 단체의 자료를 두루 비교하면 특정 주장이 편향됐거나 누락된 정보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재료의 해석 차이의 추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글을 여러 개 읽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결론을 도달했는지 원자료의 해석 차이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사실과 엇갈리는 주장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출처마다 엇갈리는 주장을 분별해낼 때 비로소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 신뢰도 평가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과 적용을 해보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과 비판적 사고 적용 방법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은 플랫폼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갖고 자극적인 정보를 우선 배치하고 알고리즘으로 확정 편향과 필터 버블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생성형 AI 등 할루시네이션 문제까지 더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디지털 기기 조작을 넘어서 정보 이면을 꿰뚫어보는 비판적 사고가 핵심 역량으로 최근 디지털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적용 방법으로는 자극적인 알림이나 피드에 즉각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누가 왜 이 정보를 내 눈앞에 놓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AI 결과물도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집한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오류를 점검하는 반성적 학습 태도로 합리적, 주도적 의사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 메시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출처를 분석하고 근거를 검증하고 교차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의 4단계 습관화하며 정보 홍수의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진실을 가려내는 주도적 디지털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챕터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단순한 도구의 활용을 넘어서 삶과 사회를 바꾸는 필수 생존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스킬 융합과 생생 학습 역량, 그리고 능동적인 디지털 시민성, 그리고 교육 혁신과 포용에 관련된 네 가지의 큰 틀 안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